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세제도의 개혁 챕터 19장인데요. 4절에 해당하는 제4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요,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개혁과 관련한 현실. 앞에서 뭐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랑 구체적인 내용을 뭐 조세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살펴봤는데, 야,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조세제도 개혁이 잘 되고 있어?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한 것처럼 뭐라고 할까? 공통된 얘기를 중심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진국 대상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추세가 바로 뭐냐면 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낮춰주는 과세 범위 세원이죠. 과세 범위를 넓히고 대신 세율은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세율은 낮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거기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율이 예전에는 81년에는 57%까지 올라갔었는데 2016년에는 35.8%가 평균이니까 낮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세율이 너무 높게 되면 근로의욕의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근로 뒤집어 얘기하면 의욕을 이렇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국민들의 불만들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세율 인하하는 대신에 세원, 과세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 바로 공평한 맨 마지막 떼줄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외가 가능하나 없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공평한 조세 부담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충실하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법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정신없어요. 세무 전문가들 외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이게 예외 조항도 너무 많고 복잡하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구조가 복잡하게 되니까 세금 내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납세 비용이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야지 납세 비용을 직접적인 비용 말고 이게 간접적인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율 구조를 단순화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볼까요? 납세 시의 여러 가지 준비 절차라든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가짓수를 줄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표준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공제 제도를 좀 약간 강화한다. 이렇게 해요. 뭐만 예외 이렇게 하면 특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막상 말은 좀 쉬워 보이는데 실천에 옮기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면 법인세 경우에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위에는 약간 소득세고요. 법인세 측면에서도 보면 법인세의 경우에도 세율이 좀 낮습니다. 거기 보니까 80년대만 해도 OECD 평균 50%였는데 2017년에 22%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세율 인하에 약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92년 유럽 EU는 회원국들에게 법인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기를 권고하기로 했고요. 당시만 해도 아일랜드를 빼놓고는요, 세율이 좀 높은 그런 걸 많이 있었는데, 물론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자유주의 하에서 뭐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국가 간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자, 기업들로 하여금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와주세요 하고 이제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슬램로드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거기 보니까 법인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동시에 표준 편차도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점차 인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수렴된다, 법인세율이.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이게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요거지.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59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요거랑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이게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과 관련된 것이죠. 과세를 좀 이렇게 제거하려는, 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찾았습니까?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켜서 법인세 파트에서 한 거야. 그래서 파트너십 주듯이 주주 차원에서 통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뭐 대략 유럽 EU 국가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화시켜 주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소득세, 요거는 법인세. 자, 더 나가서요. 더 나가서 다음 단락 보시면 사회보장세, 요것도 있죠. 복지 관련해가지고 점차 사회보장세, 요것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죠. 정부의 주요한 세입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것도 거기 한번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도입과 정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는요, 기존의 다단계 거래세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걸 부가세 파트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일본까지 부가세를 도입해서 미국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외에는 대부분 다 부가세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 세율이 보통 이제 10%와 마찬가지로 단일세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일세율로 단순화돼 있는 그런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분배 측면을 고려해서요, 필수품의 면세 조치를 하는 것이죠. 필수품의 면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부가세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체크해 주시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2번 한국, 우리나라.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1950년대와 60년대는 조세 수입을 늘리는, 이제 그때 전쟁 후에 막 우리나라가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전후 복구와 국가 기반의 확립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조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연히 허점과 완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전후 복구와 전쟁 후 복구와 관련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마련을 위해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필요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 두 번째 줄.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개발 뭐 5개년 계획 뭐 등등 이래 가지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뭔가 유인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특혜와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성장 전략 산업에 대해서 투자 유인책을 실시합니다. 자, 어떤 게 성장 전략 산업이 됩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철강, 석유, 조선, 기계산업 거기에 조세 감면을 통해서 투자 유인책. 더 나가서 국내 저축과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도입해야죠. 외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금과 국공채 이자 수입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래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자, 경제의 기조가 성장해서 앞에는 이제 막 성장하는 거에서 경제가 이제 좀 뭔가 안정화에 방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안정화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세제도에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조세제도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거기 예를 볼까요? 81년도에 중요 산업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86년도에는 항공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을 폐지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재미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조세제도의 도입이 있었는데 1974년도에 거기 보니까 밑에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종합소득세 도입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이전에는 소득을요, 개별적으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그때그때 이렇게 했는데 다 합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도입했지만 다음 페이지 597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을 여전히 분리과세하는, 그러니까 완벽한 종합소득과세를 설립 이렇게 딱 한 건 아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합니다. 부가세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당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부가세를 도입해서 간접세를 전환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당시의 경제 상황은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도입한 거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잘 정착을 시키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3년도에 자, 거기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금융실명제 이렇게 됩니다. 아, 금융거래 할 때 야, 네 이름으로 해. 자기 본명을 써. 그러니까 이제 불법 자금과 검은 돈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다 양성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금융거래와 토지거래가 비실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공평한 조세 부담의 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명제였었는데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성이나 상속 증여세의 탈세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이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실명제 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보이지 못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발생하게 되면서 외화 예금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를 유예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채권 발행을 허용합니다. 외환 극복을 위해서. 외환 극복을 위해 임시 방편 조치로 요거를 조금 좀 봐줄게 이렇게 되기도 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실명제가 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001년부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근데 거기 저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금융실명제의 허술한 법망과 감독 소홀을 틈타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행 조세 제도에서 개혁해야 될 많은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점들을 좀 바꿔야 될 것인가 얘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공평한 조세 부담 이거 이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가?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네, 한번 보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8페이지 첫 번째 줄. 직접세 비중이 낮냐, 간접세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돼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은 유리지갑이라 하죠. 투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원천 징수해가지고 다 가는데 비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소득이니 등등 해가지고요. 사업소득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재미나게 표현했는데요. 근로소득은 마지막 한 푼까지 철저히 과세되면서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직업, 자유직업 소득 등 비근로소득은 뭉텅이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인데 비해서 사업소득자나 자유직업 소득자들 중에서는 고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국세청 자체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두 번째 줄 찾았죠.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53.4% 절반 정도가 이루고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이죠. 2005년 다음 단락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라 합니다. 종부세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요거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긴 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자산 소득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공평성 측면에서도 약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거기에 나와 있듯이 다음 단락 가보시면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거를 도입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 때 예고를 해서 적응하고 준비할 그런 시간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고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뭐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 나 어려서부터 살고 있어서 집값이 올랐대. 거긴 내 친구들과 추억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이구 집값이 올랐네요. 세금 내세요. 아니 나 은퇴해가지고 지금 소득이 벌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 팔고 가면 되잖아. 아 근데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닌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99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똑같은 얘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시고 세 번째 단락 조세 지원 제도의 대폭 정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할 때 조세 지원 제도가 있는데 요거 좀 대폭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대폭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부와 관련한 일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줄줄줄 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세 지원 제도의 남용은 일부 계층에 많은 특혜가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공평성의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걔는 특혜니까 예외 아니겠습니까?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세 지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 그걸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이러한 조세 지원 제도, 감추어진 보조금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다음 600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개혁 과제는 조세 제도를 대폭 단순화해야 된다. 너무 복잡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세목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줄 가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세가 뭐 14가지, 지방세 11가지, 25가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예외도 있죠. 한시적인 성격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또 목적세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조세 제도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뜯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은 것이죠. 왜냐면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볼까요? 진정한 조세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법을 그냥 뜯어 고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관련 제도와 또 조세 행정과 여기까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한 뭐 보고서들이 잘 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그런 걸 많이 노력하고 있겠죠. 그래서 점차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601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0장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